자, 이번 시간부터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1, 2는 어떻게 보면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이라 크게 많은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모듈 3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를 좀 갖고 있는 학생들 제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디테일한 설명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액티비티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듈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섹션은 6섹션입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디자인 패턴, 버전 컨트롤, 코딩 베이직, 코드 리뷰 테스팅, 그다음에 언더스탠딩, 데이터 포맷, 데이터 포맷까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에요. 먼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앤 디자인의 첫 번째 인트로덕션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알려져 있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SDLC라는 약어를 씁니다. SDLC라고 하는 코딩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요.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디자인하기 위한 리퀘어먼트,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프로핑하는 거, 그다음에 테스팅, 버그까지 픽싱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SDLC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 라이프 사이클은 대개 6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리퀘어먼트 앤 어널리시스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스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팅을 하게 되고요.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메인티넌스 하는 6개의 단계를 해서 이제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출시할 때까지에 대한 과정을 모두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딜리버리 하는 과정까지 6개의 과정을 되어 있고요. 이런 방법을 워터폴, 그러니까 폭포수인데 앞에 단계 끝나고 그 다음 단계 이어지고 그 다음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 이거보다 더 좀 어댑티브하고 플렉서블한 메소드들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뭐 하는 노력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이지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6가지 스텝에 대한 걸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ment Analysis라고 하는 페이지에 대한 게 스테이크홀더, 이거의 관계자들에 대한 현재 시츄에이션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 제한사항이 무엇인지, 현재 인프라스트럭처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알아봐서 소프트웨어에서 풀어야 될 프로블럼에 대한 것을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리퀘어먼트를 다 모은 다음에는 그 팀이 모여서 이런 사항들을 어널라이즈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요구사항을 먼저 소프트웨어 디벨롭 할 수가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 하실 때 우리가 뭐 학생들 때는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만은 뭐 시간도 고려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예산도 충분한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학생이니까 내가 뭐 만드는 재료비만 갖고 나서 구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회사는 그렇지 않죠. 인건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디벨롭하는 스케줄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다음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출시하고 언제 출시하고 어떻게 출시할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널라이즈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통 이제 그 워터풀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에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다큐멘트가 SRC 다큐멘트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 다큐멘트. 사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실험하는 과정 혹은 뭐 텀프레이트 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설계서 쓰는 것입니다. 그 설계서 쓰는 거에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이 SRC 다큐멘트에는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그다음에 스코프, 그다음에 어떤 스테이크홀더의 들이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죠. 결정할 때 스테이크홀더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다 여기에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 페이지를 볼까요? 그 다음 스텝 2로 넘어와서 디자인할 때는 뭘 해야 될겠어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전체적인 구성, 그다음에 디벨로퍼스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을 디자인합니다. 앞에 작성된 다큐멘트를 기초로 사양이라고 한 스페시피케이션을 기초로 해서 소프트웨어 이제 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이 레벨 디자인하고 로우 레벨 디자인 다큐멘트가 만들어집니다. 하이 레벨 디자인은 아무래도 좀 큰 레벨에서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로우 레벨은 그보다 좀 디테일, 상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플리멘테이션 할까요? 이제 스텝 3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 워터폴 같은 경우는 요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요 HLD, LLD 문서를 기초로 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합니다. 여기 이제 코딩하는 과정이죠. 이 코딩하는 과정에서 컴포넌트와 모듈이 이제 전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컴포넌트와 모듈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사실 전체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코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은 펑션 코드, 그 커스터머 리퀘어먼트를 임플리멘트 할 수 있는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이 코드는 이제 테스터블 할 수 있다. 테스트가 가능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스텝 4지요.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에 대한 걸 합니다. 앞에서 임플리멘테이션 되는 코드에 대한 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펑셔널 테스팅하고 인티그레이팅, 전체 통합하는 테스팅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팅 오브 시큐리티 테스팅, 보안적인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통해서 버그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모든 테스트를 모두 패스를 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를 끝나게 되면 하이 퀄리티 버그 프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 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디플로이 하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 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는 이제 프로덕션 인바이러먼트, 실제 필드에 깔리게 되겠고요. 이 페이지가 끝나게 되면 프로덕트 매니저가 파이널 피스 오브 소프트웨어를 유저한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디플로이 하는 거니까 이제 사용자들 출시가 된 거죠. 자, 출시됐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앞에서는 테스팅 과정도 충분히 하긴 했지만 필드에 가면 필드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들이 자기가 생각했었던 아이디어가 이게 아니었는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잘못 표현했거나 혹은 그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잘못 분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수정 요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이제 메인티넌스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티넌스 하는 과정에서는 커스터머에게 지원을 해야 되고요. 픽스 수정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임프루먼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능에 대한 것도 조금 향상을 시켜야 되는 노력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커스터머가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요청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버전을 또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트 버전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메소돌로지가 있습니다. 가장 파퓰러한 것이 세 가지가 있고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워터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이질이 있고요. 에이질 중 단계 중에서 린 단계가 있는데 린을 강조하는 또
메소돌로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메소돌로지가 있습니다. 이거의 구분은 프로젝트의 타입이 무엇인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간, 그 다음에 팀 사이즈,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팀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워터폴 소프트웨어 오리지널하게 윌슨 로이스가 개발한 것이고,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리퀘어먼트에 대한 거를 받아가지고 어널리시스하고 디자인하고 코딩하고 테스팅하고 이제 오퍼레이션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것을 다 다루는 것이고요. 에이질 소프트웨어 디벨롭 하는 과정을 볼까요? 플렉서블하고요. 커스터머에 포커스돼 있어요.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앞에 애널라이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개발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는데 커스터머죠. 그거 사용하는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는 보게 되면 조금 그거보다는 커스터머 포커스돼 있습니다. 17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그룹이 이제 메인페스토 for Agile Software Development에 가면서 이것이 이제 에이질이라고 하는 이름을 댔고요. 시기는 2001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에이질 메인페스토에 이 에이질의 값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Individual and interaction over process and tool. 그러니까 프로세스 툴에 대해서 인터랙션에 대한 거하고 개인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테이션, 컴프레hen스 이해할 만한 컴프레hen션보다 이제 워킹 소프트웨어에 더 관심을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랙 니고시에이션보다는 커스터머 콜라보레이션, 커스터머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following plan보다는 change에 대한 리스폰스, 그냥 바로바로 응답해서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질 메인페스토에서 12개의 프린서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머에 포커스 해야 되고, 콜라보레이션이고, 워킹 소프트웨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심플리시티, 심플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인지하고 어댑테이션에 대한 것을 다 포함을 해야 되고요. 모티베이트된 팀이 있어야 되고요. 서브스텐서블 페이스로,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 형태로 일이 계속해서 그 페이스로 움직여야 되고요. 셀프 오가니자이징 팀, 그냥 팀 자체 개발하는 팀이 셀프 오가나이징, 그때그때마다 팀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충원되고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워킹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리컨트 딜리버. 사실 앞에 워터풀 같은 경우는 한번 다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딜리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버전업에 대한 걸 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컨버세이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는 조금 비대면에 대한 것도 저도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하는데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컨버세이션하고 에이질 인바이러먼트라는 것, 이런 전체적인 인바이러먼트고요. 컨티뉴어스하게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에이질 메인페스의 프린서플이었습니다. 네트워크가 끊어져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질 메소드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이라든가 용어를 쓰냐면 에이질 그 스크럼 짠다고 그러죠. 스크럼을 짠다. 스크럼이라고 하는 게 작으면서 셀프 오가니징 하는 팀으로 돼 있어갖고 이 팀은 거의 매일 숏 피어리어드 동안 만나게 되고요. 인터랙티브 한 스프린트, 이제 스프린트라는 게 기간인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는 그 팀을 그걸 스크럼이라고 합니다. 린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게 되는데 린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웨이스트풀 에포트에 대한 걸 제거하면서 프로그램의 어떤 로드에 대한 걸 리덕션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프로그래밍을 아주 집중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하는 팀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종류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uture Driven Development라는 FDD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하는 것을 prescribe 하는 것이고요. 오버올 모델이라든가 broken out, planned, designed, 그다음에 built in future by future 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deploy 하는 것을 future driven development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프린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프린트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타임의 스페시픽 피어리드입니다. 유주얼리 2주에서 4주 정도 2주에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상당히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뒤에 나옵니다.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태스크에 대한 것을 팀이 맡아가자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다 그 팀에서 끝내는 그 조그만 것들 끝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스프린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워킹하고 딜리버블 그러니까 출시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프린트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고요. 거의 변하는 경우는 없을 정도로 사전에 약속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로그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모든 퓨처에 대한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순위가 이 형태로 해서 리스트업 되게 됩니다.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유저가 필요한 것, 그다음에 왜 필요한 거에 대한 아주 간단한 스테이트먼트가 유저 스토리예요. 유저 스토리를 보고 나서 이게 왜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개발자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각각의 스토리라고 해서는 될 수 있으면 스몰 해야 돼요. 싱글 팀이 그걸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싱글 스프린트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 싱글 팀이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작게 구성되어 있는 유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템플릿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유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무엇은 효과를 내고 싶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럼 팀이라고 하는 것은 팀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 펑션을 해야 되고 콜라보레이트하고 셀프 매니지하고 셀프 임파워 스스로 여러 가지 팀을 자기 주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스크럼은 될 수 있으면 10명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들은 이제 스탠드업 미팅, 그러니까 앉아갖고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데일리 미팅 하라는 얘기예요. 픽스드 타임에 일정한 for more than 15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일정한 날,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15분 이상 넘지 않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그 데일리 미팅을 이 스크럼 마스터가 운영을 해야 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피니시드된 태스크에 대한 것이 임포턴트 태스크에 대한 것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레스 중인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스타트할 거에 대한 거, 그것들을 이 스크럼 팀 단위로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에 대해 볼까요? 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것은 인 매뉴팩처 프린서플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거 하지 않고 커스터머의 밸류를 맥시마이징 하는 거예요. 웨이스트는 미니마이징하고 밸류, 커스터머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가지의 프린서플이 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에이질 툴킷의 요 텍스트입니다. 이게 텍스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자 하는 프린서플이 낭비스러운 걸 제거하고요. 러닝하는 거를 최대 극대화하고요. 최대한 좀 늦게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너무 또 늦으면 안 될 거예요. 왜? 가능한 한 빨리 출시를 해야 됩니다. 팀 스스로를 인파워, 서로 이제 인컬리지하고 인파워 해줘야 되고요. 인티그리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옵티마이즈를 해야 된다는 것이 린 7 프린서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미네이트 웨이스트, 가장 펀더멘탈한 프린서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partially done work에 대한 거, 엑스트라 프로세스에 대한 거, 엑스트라 퓨처, 그 다음에
태스크 스위칭, 웨이팅, 모션, 디펙트에 대한 이런 웨이스트 팩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가능한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숏 스프린트, 짧은 기간 동안 해가지고 러닝을 앰플리파이 최대 극대화하는 거. 이건 소프트웨어 튠하기 위해서, 튠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frequent short iteration work software, 워킹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 frequent short iteration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선 디벨로퍼가 빨리 배워야 되고요. 커스터머한테 가능한 빨리 피드백을 줘야 되고요. 퓨처는 그 커스터머한테 가치를 줄 정도로 빨리 어드저스트, 튜닝, 어드저스트니 조정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프린서플 같은 경우는 가능한 늦게 디사이드 해라.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거는 가능한 딜레이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확실해질 때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걸 없애자는 거죠. 이것은 이제 베이스 디시전 하는데 상당히 좋고요. 그 어떤 팩트에 대해. 그러니까 오피니언이라든가 스페큘레이션보다는 어떤 팩트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페스터 딜리버, 가능한 빨리 딜리버 하는 거. 이게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딜리버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머한테 피드백을 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커스터머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드백을 빨리 주는 것이고요. 러닝에 대한 걸 앰플리파이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시전을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한테 required future에 대한 것을 많이 제공해 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웨이스트에 대한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팀 인파워 하는 거, 메이크 디시전 하는 거에 대한 것을 각각의 그 개인들은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이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인티그리티 소프트웨어, 인티그리티 포드 소프트웨어 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커스터머 니즈를 어드레스하거나 혹은 유스풀리스한 유용한 거에 대한 것을 언급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다 소프트웨어에다 집어넣는 게 필요하고요. 옵티마이즈에 대한 거, 옵티마이즈에 대한 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것은 각각의 모든 엑스퍼트들이 계열에 대한 엑스퍼타이즈를 포커스하고 그 다음에 디시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자우정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것이 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의 프린서플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그 디벨롭먼트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랭귀지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배경은 94년에 인리치 바머, 리치 햄, 랄프 존슨, 앤 존 비스티스가 바로 갱 오브 포라고 하는, 갱 오브 GOF라고 하는 이 네 사람들이 이 책을 디자인 패턴 엘리먼트 리유서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소프트웨어라는 책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프로그램, 임플리멘테이션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클래스 인헤리턴스보다는 컴포지션을 더 좋아하는 이런 형태로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그 성공적인 모델로 일단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때 뭔가 스피드업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디자인 패턴에 대한 걸 갱어4 여기서 이 수리 카테고리로서 패턴을 나눴습니다. 크리에이션 하는지, 스트럭처럴, 비헤이비어에 대한 걸로 나눴고요. 이들은 23개의 디자인 패턴을 나눴습니다. 가장
이것들의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는 두 가지에 대한 거는 뭐냐면 observe 디자인 패턴이 있고요.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한 두 가지 패턴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observe 디자인 패턴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observe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게 보면 subscription notification 디자인입니다. subscription 가입자에 대해 알려주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어떤 이벤트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 오브젝트가 어떤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서브젝트, observer, observer 1, 2의 관점으로 해서 여기서 뭔가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스테이트 변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무슨 정보 오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업저브에 대한 스테이트에 대한 걸 또 확인하고 그거를 또 알려주고 그때에 다 알려주고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서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브스크립션 메커니즘을 임플리멘트하기 위해서는 서브젝트가 어떤 업저버에 대한 리스트를 전부 다 스토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브젝트가 또 어떤 observer에 대한 것을 add하거나 remove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observer 디자인 패턴의 어떤 장점에 대한 것은 observer가 리얼타임 데이터를 항상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 현재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그다음 어떻게 변화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subscription mechanism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옵션보다 팔리싱하는 그런 것보다는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게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델 뷰 컨트롤러 볼까요? 모델 뷰 컨트롤러 디자인 패턴에 대한 것은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에 대한 걸 간단히 합니다. 지오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디벨롭먼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걸 간단히 합니다. 여기서는 코드를 앱스트랙트 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컴포넌트에 대한 리스폰서빌리티도 앱스트랙트 합니다.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뷰가 있고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뷰가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러가 있고요. 이 소프트 디자인 패턴에 대한 것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방식에 대해서 요거는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스트럭처이고요. 데이터를 매니징하는 로직 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매니징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값은 전부 다 이 컨트롤러에서 인풋으로 오게 됩니다. 뷰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에 대한 것을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미들맨이네요. 요 모델하고 유저 사이에서 그거에 대한 미들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저 인풋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모델의 포맷에 맞춰가지고 변경하는 것이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MWC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패러럴하게 프로세싱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자인 패턴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것이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버전 컨트롤에 대한 건 깃허브, 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컨트롤 시스템의 타입이 뭐가 있는 거 볼까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버전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리비전 하거나 소스 컨트롤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죠. 리비전 컨트롤, 뭐 소스 컨트롤 이런 말로 버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소프트웨어 나 스스로 만드는 것도 이 버전 관리가 잘 안 돼서 헷갈리는데 전체 팀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이 버전 관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파일 셋에 매니지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번쩍 컨트롤하게 되면 콜라보레이션이 할 수 있고요. 어카운터빌리티, 비저빌리티 어떻게 이제 변하는 걸 또 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 인 아이솔레이션 좀 독립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요. 뭐 콜라보레이션 한다 하지만 아이솔레이션에서나 인디비주얼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고요. 세이프티 하고요. 어딘지서든 간에 회사
안 나와도 어디 있었든지 간에 버전 관리만 잘 되면은 각자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버전 컨트롤은 로컬에서 관리할 수 있고요. 나 혼자 관리하는 거죠. 내 시스템에서. 센트럴라이즈, 어느 서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디스트리뷰티드에서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버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버전 컨트롤 시스템. 뭐 간단한 거죠. 제일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 파일에 대한 변화에 대한 걸 나 혼자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버전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 A에 대해서 이렇게 쭉 관리 변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두 개의 버전 사이에 차이 나는 점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만약에 파일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할 때 이 델타 대한 것만 딱 하게 되면 어디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센트럴라이즈드 버전 컨트롤이라는 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버전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시스템 1, 2에 컴퓨터 1, 2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이 버전 데이터베이스가 다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버에 리포지토리 보관에 대한 것이 저장되어 있고요. 센트럴라이즈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인디비주얼이 at a time particular file 특별한 타임에 인디비주얼만 이제 워크하는 거죠. 그래서 인디비주얼이 그 전체에 대한 걸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뭐 어떻게 대한 것을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만 될 겁니다. 디스트리뷰트 버전 컨트롤, 이건 피어 투 피어 모델입니다. 피어 투 피어 모델이기 때문에 각각에 있는 시스템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버전하는 데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에 대한 거는 관리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보는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컴퓨터 1, 2에 파일 A, 여기 파일 A에 대한 버전 데이터베이스 여기 있는 거죠. 마찬가지 디스트리뷰트되어 있는 컴퓨터 2에도 이 버전 데이터베이스 여기 똑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로부터 다 정보를 가져온다기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뭐가 변했는지 변하게 되면 다 해당하는 시스템에다 다 내려주죠. 뭐가 변경됐다는 거에 대한 걸. 혹은 내가 변경됐다는 걸 서버에다 알려주면 서버 통해서 다른 쪽에 분산되게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관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저장되고요. 그리고 리포지토리 호스팅 서비스라고 하죠. 서버에 있는 것은 단순히 요 호스팅 서비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각각의 인디비주얼은 동시에 각각 쓸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각각이 로컬에 있기 때문에 로컬에 전부 다 자기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것을 리포지토리에다 푸시해서 해놓고 그것이 이제 리포지토리 호스팅 서비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 체인지 한 거에 대한 애니 컴플릿에 대한 것을 디텍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기트에 대한 것이 오픈소스 임플리멘테이션이고요. 디스트리뷰트 버전 컨트롤 시스템, 앞에서 얘기한 DVCS의 오픈소스 버전이 되겠습니다. 가장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하는데 가장 최신의 것이고요. git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에 이것이 설치가 되고요. 맥 OS가 됐든 윈도우즈가 됐든 리눅스가 됐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git하고 다른 거하고의 차이점,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git에는 스냅샷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스냅샷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디퍼런스에 대한 걸 이것저것 다른 것들은 델타 형태로 갖는다는데 얘는 스냅샷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일이 변화하지 않으면 git은 레퍼런스 링크를 사용해 갖고 가장 최근의 스냅샷에 대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git은 3 스테이지, 3 스테이트
오거나이즈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리포지토리, Git 디렉토리, 스태깅 에리아, 워킹 디렉토리 이렇게 나눠갖고 여기 있는 리포지토리에 대한 것을 넷북에다가 다 갖고 옵니다. 클론 형태로 해서 파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업을 뭔가 하게 되면 이것이 스테이지로 그거를 이제 변화에 대한 걸 어떤 것이 변화했다는 걸 스테이깅 에리아에다 집어넣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리포지토리에다 코밋할 명령을 써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지토리가 닷깃, 닷깃 디렉토리에 대한 거, 워킹 디렉토리, 스테이징 에리아, 그다음에 커미티드, 모디파이드, 스테이지에 대한 스테이트로 나눠서 운영이 됩니다. 로컬 리모트 리포지토리. 깃은 내 시스템에 대한 것도 있고요. 리모트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로컬에 대한 것은 바로 내 머신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깃 커맨드를 실행함으로써 이제 클라우드 똑같은 게 나한테 오는 것이고요. 리모트 앤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것은 내 시스템 아닌 어딘가에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서버라든가 리포지토리 호스팅 서비스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깃 써가지고 리모트 리포지토리라는 것이 바로 디스트리뷰티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머신은 리포지토리를 클론해서 그대로 내 시스템에 갖고 오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넷 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컬 리포지토리가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클론한 이후 만약에 리모트 쪽에서 뭔가 새롭게 바뀌었다면 두 개의 리포지토리는 이제 별개로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운영이 됩니다. 언제까지? 컨텐트 체인지에 대한 것이 다른 쪽에 알려지기 전까지. 그거를 쓰는 명령은 이제 git command execution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컬하고 리모트에 각각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다음에 각각이 쓰다가 그거에 대한 것을 일치를 하거나 뭔가 변화에 대한 걸 가질 때는 git 커맨드 갖고 나서 그걸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랜칭 하는 경우가 많죠. 뭔가 만드는데 이것 조금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브랜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워크 코드가 다른 머신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리포지토리에 대한 것이 만들어지면 오토매티컬리 코드는 이제 마스터라고 하는 이 브랜치를 생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요거죠. 퓨처가 첨가되면서 이제 여기 마스터 C5에 대한 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버전 1.0, 버전 1.1 이렇게 만들면서 이 시점에서 마스터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git branch creation 하는 것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브랜치에서 스위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고요. 브랜치에서 다른 브랜치로 만약에 가고 싶으면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코드에 대한 거, 스테이징에 있는 파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면 됩니다. 근데 닷깃 디렉토리라는 것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오리지널은 그대로 닷깃에 대한 것은 유지가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GitHub하고 other provider, GitHub라는 것은 다릅니다. Git하고 GitHub에 대한 것은 좀 다른 겁니다. Git은 DVCS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인 거고요. GitHub는 서비스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호스팅 서비스, Git으로 인해 Git 리포지토리 호스팅 서비스에 의해서 그것을 구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가 바로 GitHub가 되겠습니다. GitHub는 또 이런 퓨처를 줘요. 코드 리뷰, 다큐멘테이션, 프로젝트 매니지, 버그 트래킹, 퓨처 리퀘스트를 주니까 Git 쓸 때 이 GitHub를 통해 가지고 쓰면 이런 것을 내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거죠. 풀 리퀘스트, 우리가 풀 리퀘스트, 뭔가 가져오는 리퀘스트에 대한 컨셉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리퀘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컨트리뷰터에게 의해서
내 코드 혹은 에디트, existing 코드, 뭐 블라블라에 대한 것을 프로젝트의 메인이라든가 어떤 그 브랜치에 맞춰가지고 내가 적절하게 만들었는지 그거 체인지에 대한 리뷰에 대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GitHub에서 풀 리퀘스트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은 이제 git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git을 만드는 커맨드, 그 다음에 git 리포지토리에 대한 걸 크리에이션하는 커맨드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리포지토리 git에 만들어지는 디렉토리에 대한 것이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git init이라고 해서 리포지토리에 대한 existing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드는 이니시에이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existing git 리포지토리를 가지고 올 때는 git clone에서 갖고 오는 그런 코맨드가 되겠습니다. 워킹 디렉토리에서 모디파이드한 파일을 보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git 스테이터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사이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거, 뭔가가 바뀐지라는 게 git diff라는 코맨드 가지고 두 개의 파일에 차이 나는 걸 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징 에리아에 있는 파일에다 add하는 거, git add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여기죠. 스테이징 에리아에다가 여기 파일 add, 파일 1, 4, 5에 대한 거를 하니까 여기 인덱스 5 하는 것이 add 코맨드 한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커맨드에 대한 거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리포지토리에서 파일 제거하는 방법, 옵셔널리 어떤 옵션을 쓰느냐에 대해서 git rm에서 옵션 패스를 따라 가지고 그걸 지우는 거에 대한 것이 또 여기 git rm이라는 코맨드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removed 된 파일을 스피시 파일에 대한 걸 add 하려고 할 때 스테이징 에리아에서 그 다음에 이때 쓰는 코맨드가 git rm 슬래시 catched 이렇게 쓰고 있고 다른 옵션은 투 스텝 프로세스인데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add하고 이건 한꺼번에 하는 코맨드라고 하면 이건 두 번에 나눠서 쓰는 코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쓰는 이 코맨드하고 이제 동일하게 두 번에 나눠서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데이팅하는 게 git commit에 대한 커맨드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before commit 커맨드 하기 전에 이 커맨드를 딱 하고 나면은 얘가 이제 after commit 한 거에 대한 것이 딱 들어가는 리포지토리에서 여기 없어졌죠. 5에 대한 것이 5 없어지고 1, 4에 대한 게 이쪽으로 옮겨지고 2, 3, 6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있고 업데이팅에 대한 것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대한 로컬이 아니라 리모트의 리포지토리를 업데이트하는 코맨드가 git push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코맨드가 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로컬 리포지토리에 나의 로컬 카피에 대한 걸 업데이팅할 때 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매뉴얼리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데 git pull이라는 걸 해서 하게 되면 한꺼번에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렇게 만약에 요거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할 때는 요렇게 네 번에 나눠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된 거죠. 데이터 로컬 카피. 그 다음에 브랜치에 대한 걸 크리에이션 하거나 딜리팅 할 때 만약에 리스트 크리트 딜리트 할 때 git branch에 대한 -b 옵션 줘가지고 하는 것이 체크아웃 보면 스위치 브랜치 업데이트 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써본지를 않아가지고 그다음에 딜리팅 브랜치 할 땐 -d 요거야 뭐 -d 옵션이고요. 리스트 올 브랜치 할 때는 git 브랜치에서 뭐 리스트에서 전체 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같은 건데 제가 이거 한번 이건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옵션 1도 똑같은 거에 대한 거니까요. 네, 머징, 브랜치에 대한 걸 두 개 합칠 때 브랜치가 저지가 they are modified after the creation 때문에 modify 됐어요. 근데 뭐 머지를 해야 될 때 change commit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 브랜치에다가 그걸 합치는 거를 해야 됩니다. 머지하는 동안 타겟 브랜치만 모디피케이션이 되고요. 소스 브랜치는 언터치드 돼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타겟이 된 요 타겟 브랜치 하나만 가지고 나서 이제 머지된 요거 갖고 나서 브랜치 작업을 합니다. 패스트 포워드 머지 깃 알고리즘은 어떤 그 소스 브랜치로부터 체인지하거나 커미트한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타겟에. 그다음에 머지 컨플릭이 발생하는 경우, 머지 컨플릭이라는 것은 뭔가 요거에 대한 걸 자기 자동으로 하지 못할 때, 자동으로 하지 못할 때에 그때 컨플릭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왜 이 오토매티컬리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수동으로 여러분이 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지를 하는 방법에 있어 git merge라는 커맨드를 써가지고 하고요. 클라이언트 커런트를 브랜치 머지하기 위해서는 요 커맨드 git merge 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커런트가 아닌 브랜치를 할 때 체크아웃하고 그 다음에 머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브랜치에 대한 거를 머지할 때 그때는 여러 개에 대한 거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diff 파일이라는 게 있죠. .diff 파일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런 것은 두 개의 버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것이 .diff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심볼 가지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 심볼하고 미닝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플러스가 돼 있으면 라인이 add 됐다는 얘기고 요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remove 됐다는 거죠. leave null에 대한 것은 거기에 add 되거나 그 파일이 지워진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blank로 되어 있는 것은 라인이 바뀌었다든가. 그다음에 이게 앰퍼샌드 두 번 나오는 것은 인포메이션 스타팅하는 블락, 넥스트 블락이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이 체인지에 대한 것이 에 대한 걸 표현하고요. 이것은 여러 군데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덱스에 대한 건 커미트에 대한 디스플레이. 뭔가 차이 나는 거에 대한 인덱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diff 버전 컨트롤 시스템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고요. 사실 기트 여러분 GitHub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해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그 랩이 있습니다. 그 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버전 컨트롤에 대한 걸 해보시는데 사실 이건 이론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익혀가면서 실제 팀이랑 같이 하면서 익혀야만 되는 사항이라 이런 큰 주기에 대한 것만 이해하시고 그거를 실제 프로젝트 하거나 뭔가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같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